네, 이릅니다. 예, 여기 하고 오동이요. 저기 오늘 숙제하고 어디 가게 오시다는 분이 이쪽에 많지않아요. 안 일어난다고요? 예,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예. 네, 지금 빨리 가볼게요. 2011년 마지막 날 여동생이 위독하다며 신고한 언니의 목소리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검안에는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지주막하 출혈 의증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2년 1월 1일 모든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사망한 지 몇 개월 뒤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망 시 수령액 33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지 2달 만에 숨졌다는 점이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언니와 사망한 안 씨의 내연남은 물론 사망한 안 씨까지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수사 시작 2달 후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언니의 모습을 포착한 경찰. 이 모습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사망한 사람과 신고한 사람 모두 용의선상에 오른 이 치밀한 사기극. 오늘 사건연구소는 시신 바꿔치기 보험 사기를 파헤쳐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사망한 사람도 신고한 사람도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건입니다. 대체 범인은 누구고 사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사건 수사했던 경찰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무속인이 보험 설계사 등과 짜고 고액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영등포역 인근 공원에서 50대 여성 노숙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한약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119를 통해 인근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해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처럼 사체 검안서를 발부받고. 자, 지금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이 사건 하고 계시는데 백 변호사님, 네. 50대 여성 노숙자가 죽었다, 사망자가. 이거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그 공소사실,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됐던 사실을 좀 살펴보면 12월, 그러니까 이게 2011년 12월 30일에 서울 영등포역 근처의 한 공원에서 일단 사망 것을 무속인 안 씨가 자신의 체력이 비슷한 50대 여성 노숙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몸에 좋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약인 척하면서 수면제 열알을 탄 한약을 마시게 하고요. 이제 수면제 열알 정도 든 한약을 마시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대로 당연히 쓰러져서 잠이 들고 노숙자가 숨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숙자를 유인해왔던 안 씨 말고 이 안 씨의 언니가 화곡동에서 동생이 21인데 아까 우리가 들었던 예. 119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신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구급대원이 왔을 때는 뭐 당연히 맥박도 뛰지 않고 뭐 심폐소생도 소용없는 상황이 돼서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말 믿고 검안이는 지주막하 출혈 의심 소견을 냈고요. 그 이후에 장례도 속전속결로 치르게 됩니다. 사망 이후 시신 수습에 겨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고 유족들이 또 화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도 했는데 부모님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유해까지 다 임진강에 뿌려서 어떤 증거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날 이후 동생 안씨 흔적도 사라져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던, 그러나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내포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우리 동생이 죽었다라고 언니가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등포역 근처에서 있던 노숙인으로 그 시신이 확인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뭔가 이게 시신 바꿔치기 사건이었던 건데, 자, 백 기자, 그러면 의심스러웠던 정황을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사실은 노숙자를 데려다가 시신까지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건입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 때문에 바로 수사 의뢰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보험사가 의심을 했던 건데 너무나 전형적인 고액 보험 사기 같다는 거였죠. 별다른 지병이 없는 사망자가 이 보험에 가입한 지 2달 만에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월에 관리비도 잘 안 내고 했는데 월에 124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억대의 빚이 있었고요. 사망 시 수령 금액은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동생 안 씨가 사망한 이후에 언니가 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경찰은 이 수상하다고 보고서 보험금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안 씨의 언니 또 안 씨의 남동생 내연남 김 씨에게 이 돈이 갔었습니다. 결정적인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급대원이랑 검안이한테서 나오는데 당시에 출동해서 구급대원이 이제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사진을 봤더니 이 죽은 안 씨는 얼굴도 갸름하고 체구도 말랐다고 하는데 사망했던 사람은 얼굴도 좀 넓적하고 어허. 체구도 컸다는 겁니다. 이 거만이와 구급대원이 사망자의 그 인상착의가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증언하면서 확실히 뭔가 수사의 단초를 잡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승현님 의심만 했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파악을 했어야지. 그 구급대원하고 거만이는 왜 이걸 다 승인을 해준 겁니까? 사실 당시에 저도 이 사건 꽤나 잘 들여다봤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거만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수사 이렇게 선상에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수사 선상에 올라왔는데 그 거만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그 시체가 왔을 때 그 시신이 왔을 때는 소견서에 사인 불상이라고 적고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막 출혈이 아니라고 적었는데 그 다음날 사후에 보니까 그게 지주막 출혈로 됐는데 원래 거만이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아이디와 비번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자기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제3자, 이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3자가 그러한 것을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허술한 하하.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이 동생 안 씨가 다 계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어딘가에 버젓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 전모가 어떻게 해서 다 드러난 건가요? 지금 아까 백 기자 설명하셨던 것처럼 보험 그 납입 과정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빚도 많은 사람. 네, 그리고 또 시신도 좀 이상하고. 이상한데 결정적으로 이 정확하게 그 안 씨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을 바꿔치겠으니까 살인죄 혐의도 추가되겠죠. 그럼 안 씨 언니도 이 사건의 공범이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 언니 안 씨를 이렇게 계속 이제 미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 통화 내용을 보니까 이 가족하고 연고가 전혀 없었던 광주의 한 남성 휴대전화 연결되는데 통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광주 해양도시가스 콜센터였던 겁니다. 이 콜센터는 대부분 음성 녹음을 하죠. 그래서 이 녹취를 확보해서 보는데 이사 왔는데 가스를 설치해달라 이런 표준어를 사용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확인을 했고요. 보니까 과거 보험회사에서 전화한 동생 안 씨의 목소리하고 이 목소리가 일치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무속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주에서. 그래서 이 안 씨를 구속을 하고 안 씨의 언니 또 도피 행각을 도왔던 안 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또 보험 설계사까지 모두 구속을 하게 됩니다. 팀장님, 요즘에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노숙인들 그냥 야, 밥 사줄게 뭐 하면서 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시신 바꿔치기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장면들이 이 당시에 이걸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네 사람은 시신을 구한 걸 말을 안 했어요. 숨겼는데 아마 그 통화 내역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투자해봤더니 영등포 노숙자 쉼터하고 통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탐문수사를 하거든요. 탐문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노숙자 여성분이 있었는데 12월 달부터 안 보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아까 지금 부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찰이 신고했으면 부검하게 되면 사진을 다 찍거든요. 근데 경찰이 부검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의사가 자기들이 간단하게 한 다음에 화장해가지고 임증하게 뿌렸으니까 전혀 DNA이고 지문이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통화 내역을 조회했고 그리고 탐문수사를 해가지고 노숙자가 시신이라고까지는 밝히게 된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노숙자는 맞다라고까지 된 거죠. 자, 승현님, 왜 하필 노숙인을 노렸을까요? 사실 이 사건 좀 안으로 좀 들여다보면 원래 처음부터 노숙자를 딱 이렇게 찍어서 사건을 했는 게 아니에요. 집에 파출부라고 해서 집에서 가사 도우미가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한테 두 사람을 먼저 이렇게 가사 도우미를 집에 구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는데 이 가사 도우미들이 이렇게 정신을 완벽하게 잃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범행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노숙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불러일으켰는데 정말 죄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노숙자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펼치고 이분들이 어떠한 신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노숙자분들이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노숙자분들은 이미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숙자 1인이 사실상 실종되더라도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이 사람들은 이용했다라고 보입니다. 팀장님, 실제 이 범죄 피해자가 노숙인일 경우에 수사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좀 애로가 있으신가요? 피해자가 노숙인일 경우에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피의자가 노숙인일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러니까 보면 숨기잖아요. 피의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죠.
예. 지문을 채취합니다. 어허. 열지문을. 어. 열지문을 채취하게 되면은 인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문 찍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짓말해도 지문을 채취해서 조회하게 되면은 정확한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지금 경찰 수사까지만 보면 이 보험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바꿔치기 한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뭐 살해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시신을 갖고 오든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네, 이게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살인 혐의가 입증이 안 됐습니다. 당시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어. 이제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증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재판이었는데 결과는 이 동생 안 씨, 자기가 죽은 척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부 얘기를 보면은요,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데다 사기를 위해서 친언니, 내연남, 보험 설계사 등을 모두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공범인 친언니 안 씨와 내연남에게는 각각 3년의 징역을 줬습니다. 다만 이때 아까도 설명 들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인을 집으로 유인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서 살해했었다는 공소 사실은 무죄로 봤었습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이거 네. 진짜 좀 황당한 것이 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의 혐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피고인 안 씨가 뭐라고 이제 법정에 주장을 했냐면, 아니 우리 사람 노숙인 살해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시체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구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500만 원 주고 시체를 구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판단하면 일단 사망한 사람이 지금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사망은 했다고 하는데. 화장해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누군지 이름하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 노숙인 누가 살았다는데 아무도 신원 모르잖아요. 신원을 몰라요. 그리고 사망 원인 지금 뭐 수면제 얘기 나오지만 사망 원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화장해버려 지금 사체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체를 구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점. 아, 그럴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지금 나머지 입증할 게 없으니까. 결국 그러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법원 통해서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라봤을 때 제가 좀 봤다 그랬잖아요. 제일 안타까웠던 게 초동 수사가 여전히 미흡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예요. 분명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분명히 화장되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면 적어도 초성 수사를 해서 아까 거만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들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러한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망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는 덮여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엄금수님이 팀장님께 아까 지문으로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신문 안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오해하시는데 예. 경찰에서 그 부검 의뢰하게 되면 국가수사 하는데 요거는 국가수사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의사가 했는데 간단하게 하고 나서는 화장했기 때문에 지문이고 뭐고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참 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정말 참 당혹스럽네요. 알겠습니다.